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낭독입니다. 오늘은 잠시 멈춰 서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파도처럼 우리를 흔들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이기 속에서 오늘날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현대인의 불안한 삶과 고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지혜는 물론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현대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비관적인 사유를 넘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 신비로운 여정에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문학가, 법조인, 음악가,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영향을 준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특히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책 한 권으로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바그너는 쇼펜하우어를 평생 찬미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입니다. 이 말은 언뜻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괴로움을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현 시대에 마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첫째, 삶의 지혜와 정의를 아는 것. 둘째, 세상의 소음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셋째, 허영심은 내려놓고 진짜 자긍심을 키우는 것. 넷째, 행복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 5가지 방법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남긴 철학적 사유 중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회의감과 상실감 등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괴로움을 해소하는 법,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법, 자긍심을 갖는 법,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현명하게 사는 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늑하고 포근한 울림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쾌락의 적극적인 추구가 아닌 고통의 감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고통은 열의 쾌락에 맞먹는 힘을 가졌다고 말하며 인간이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았죠. 건강이나 재물처럼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의 부재가 고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 환상과 같은 향락을 돋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나 질병과 같은 현실의 고통을 먼저 없애는 데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고 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불행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무언가를 얻는 것,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적극적인 쾌락 추구가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일시적이고 그 쾌락이 사라지면 다시 결핍과 불만족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작은 상처나 질병만 생겨도 그 고통에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늘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은 그 가치를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재물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역설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던 건강이었지만 감기 하나만 심하게 앓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의 자유로움과 활력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는 잘 느껴지지 않다가도 아프고 나서야 그 소중함이 온몸으로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안정적인 직장도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나서야 그 안정감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곁에 있었기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갈등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겪게 되면 그 존재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쫓기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불행의 두 가지 원인인 고통과 권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소극적인 행복, 즉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충치가 생겼을 때 다른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기 전에 먼저 충치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첫걸음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진정한 가치가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 부성취, 출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질주하지 않는다면 괴로운 일은 막을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감정은 적극적인 쾌락 추구에 해당하며 결국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시선이나 과시가 아닌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끊임없이 성과를 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심신이 지쳐버리는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과도한 욕망의 추구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줄이며 진정한 휴식을 찾는 것이 오히려 행복에 더 가까운 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불필요한 소유가 일상의 여백을 빼앗는다는 사실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 때 비로소 실감됩니다. 미니멀리즘은 쇼펜하우어의 소극적 행복론과 닮아 있으며 과잉된 욕망을 줄이고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서 진정한 만족과 평온함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정심을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마치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인 익시온처럼 끊임없이 욕망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처럼 욕구를 절제하고 정념에서 해방됨으로써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며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하는 것, 즉 마음의 동요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쇼펜하우어는 가르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그리스 신화 속 익시온에 비유했습니다. 익시온은 제우스의 아내 헤라를 탐하다가 불타는 수레바퀴에 영원히 묶이는 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삶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이며 욕망에 흔들리는 마음은 마치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려 있는 익시온처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안정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기에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다 보면 마음이 쉽게 산만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집중은 흐트러지고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분주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디톡스나 미디어 절제는 외부 자극을 줄여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포모, 놓칠까 두려운 감정입니다. 타인의 즐거움이나 성공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마음의 동요는 삶의 평온을 깨뜨리는 가장 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투와 비교의 감정을 경계하며 타인의 삶이 아닌 자기 삶에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취업, 결혼, 승진처럼 인생의 큰 순간들 앞에서 지나치게 큰 기대를 품었다가 깊은 실망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의 좌절감도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큰 희망을 품기보다 담담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평온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는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혀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함으로써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불필요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줄이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관계 다이어트는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질투를 경계해야 합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살펴보는 것도 효과적인 위안이 된다고 덧붙입니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지만 쇼펜하워는 우리 삶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며 꿈이 깨지고 실패를 겪어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벼락부자, 인생 역정과 같은 과도한 환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취에도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평온과 안정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도 욕망이 크면 고통도 커지기 마련이며 과도한 기대보다 담담한 성취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실보다 허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없는 껍데기가 오히려 존경받고 겉모습이 곧 성공과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며 행복한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가 무엇을 즐기는가 보다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야말로 삶의 깊이와 진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이 자주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기보다 그 속에 감춰진 과정을 이해하고 분별력 있게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일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외부의 자극을 줄이고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인간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쓴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하며 현명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이 서로에게 다가가려다 가시에 찔리고 다시 떨어졌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다가서기를 반복하며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정중함과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에 마음의 간격을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고 말하며 타인의 온기에 의존하기보다 내면의 따뜻함을 채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고 가족도 조국도 없었으며 오직 애완견 아트만이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고독과 사교성이라는 인간의 양면성을 깊이 탐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
즉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고독의 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욕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사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주고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업무 영역과 사생활을 적절히 구분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리감의 중요성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익명성 뒤에 숨은 비난이나 오해로 인해 상처를 받기 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얻고 감정적인 교류는 최소화하는 것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록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도 거리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만약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도 심리적인 여백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태도가 오랫동안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우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직장에서의 상사, 동료,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학교에서의 선생과 학생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공존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가까울수록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본성인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등이 드러나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고 쇼펜하우어는 지적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사랑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강제하는 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 부부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이에도 말 한마디 실수로 관계가 깨지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동양의 고사성어 불가금불가원과 유사하게 설명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하라는 경고로 중용의 의미와도 비슷합니다. 그는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라는 경이원지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더라도 그 인격을 존경해야 상처를 주는 가시 돋친 말을 피할 수 있으며 서로 세상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간 사회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수용과 타협을 요구하며 강요는 모든 사회에서 뗄 수 없이 붙어 다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를수록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는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 단조로울 때 다른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타인과의 생각의 차이를 느껴 실망하면 관계가 다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가 갈린다는 속담처럼 상대편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보고 나면 정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약간 냉랭한 거리두기를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합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은 비록 따뜻함의 욕망은 충분히 충족되지 않지만 가시에 찔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를 불에 비유하며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춥다고 느껴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면의 공허함,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 때문에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유유상종하며 여흥과 오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방탕한 생활을 쫓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교의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반증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을 통해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고 강조합니다.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며 불합리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여러 가지 위험과 해로운 일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면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받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부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부를 통해 내적인 부를 대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내면이 빈곤하고 정신이 공허하면 무엇이든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자칫 파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와 타인과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하고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그는 예의는 현명함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앞에서의 고슴도치 우화의 예시처럼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몰랐지만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고슴도치에게서 배워야 할 덕목으로 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지나친 사랑과 관심 또한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무관심과 냉정함을 통한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를 적당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무게중심을 외부의 소유물이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성장과 정신적 즐거움에 두는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재생적 즐거움, 운동과 같은 육체적 즐거움, 그리고 사유, 독서, 예술, 철학과 같은 정신적 즐거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며 특히 정신적 즐거움이 가장 고상한 향유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 없이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풍부한 생각과 새로운 관심으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특히 삶의 무게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으로 옮겨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예술과 철학을 가까이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역설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휴식하고 수면을 취하는 것과 같은 재생적 즐거움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관련됩니다. 둘째는 산책, 달리기, 사냥, 전쟁 등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몸을 움직이며 얻는 활력과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사유, 독서, 예술, 영상, 철학 등 정신적 즐거움입니다. 이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깊이 있는 만족감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 세 가지 즐거움을 모두 알았고, 특히 독서와 철학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한 가지 요소로 무게중심을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무게중심을 바깥에 두고 만족을 추구합니다. 소유물, 지위, 이성, 자식, 친구, 사교계 등 외부에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품 소비나 SNS에서 좋아요, 개수에 집착하며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외부의 평가에 무게중심을 둔 삶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적인 수준이 보통인 사람은 실용적인 학문과 지식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무게중심이 외부와 내부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학, 광물학, 물리학, 천문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때로는 취미로 그림을 연습하며 마음속 불만족을 조금씩 채워갑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현대적인 삶의 모습으로는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실용적인 지식 습득에 집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한편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가장 고상한 향유 방식을 통해 무게중심을 완전히 자신 안에 둡니다. 사물의 존재와 본질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술, 문화, 철학 등을 통해 자신만의 깊은 견해를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이런 삶의 예로는 고전 독서, 명상, 창작 활동, 그리고 심오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사색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는 삶은 보다 성숙한 정신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으로 고상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여가 시간에 이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무료함에 빠져 밖으로 나가지만 곧 현실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며 이런 사람을 속물로 칭했습니다. 반면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모르며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생각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을 즐긴다고 강조합니다. 더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여가 시간에 혼자서도 마음껏 자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여가에 있다고 말하고 소크라테스가 여가를 인간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송했듯이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지 않는 자유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한 삶이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유능함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의미하며 이는 세 가지 향유 방식 가운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는 최고의 행복을 주는 삶은 철학자의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지적인 능력이 풍부하여 스스로 사색하면서 판단하는 군주같이 유아독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최고의 행복을 주는 철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하며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방해받지 않는 여가와 연결됩니다. 이처럼 취미와 몰입 또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 그림, 음악, 글쓰기,
코딩 같은 것을 통해 내면의 즐거움을 찾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의 말이나 부탁, 회의 등으로 분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가족 모임 등으로 시간을 빼앗깁니다. 휴일에도 유튜브나 여러 방송을 보느라 시끄럽고 산만한 시간을 보내게 되며 대중음악이나 자극적인 기사는 우리의 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20대와 30대에는 경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지만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40 이후부터는 삶의 무게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하여 자기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빠져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화,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이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며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합니다. 기회가 되면 미술 전시회나 연주회를 찾아 최고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가지면 좋다고 덧붙입니다. 혼자서 산행을 하며 자신을 만나는 훈련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음부터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과 고독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고독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독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주며 창의적인 삶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벗이 되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길임을 쇼펜하우어는 가르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지만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독의 습관에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이러한 고독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 같은 혼자 하는 활동들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내면을 채우는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가나 예술가, 연구자 등 많은 창작자들은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 깊이 사유하고 영감을 얻으며, 이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명상하거나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고독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을 이해하는 현대인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경험이며,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하는데, 젊은 시절에는 쉽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독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좋은 도구이자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밑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하며,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고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번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되며,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는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기라고 조언합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그는 결론 내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며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 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비유처럼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이므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으며,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으며 맞춰준다면 당연한 줄 안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되며,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며,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친구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때는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 일쑤이며,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주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인간이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고 위보다는 아래를 보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을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고 말도 가급적 아끼라고 조언합니다. 세상은 넓은데 반의 사람은 무섭고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으며,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하며 10년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이며,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특히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주고,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가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좋으며,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으며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을 고슴도치와도 같다고 다시 한번 비유합니다. 고슴도치의 도처에 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라고 조언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이며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고 경고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라고 조언하며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신이란 것은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며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것이 좋으며 마음을 험담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며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이란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며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것을 즐길 수가 없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이며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만 사귀러 다닌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서 태어나고 고독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정의합니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으며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고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고 경고합니다. 10년 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며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친한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며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고 쇼펜하우어는 비유합니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그는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며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쇼펜하우어의 깊은 지혜를 통해 삶의 고통을 다스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행복이 쾌락의 적극적인 추구가 아닌 고통의 부재에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지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현명함, 더불어 내면의 성장을 통해 삶의 무게중심을 안으로 옮기는 중요성까지. 이 모든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강력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코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직시하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꾸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자신만의 고요하고 단단한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마음 낭독에서 또 만나요.